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CES 국제 가전 전시회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박신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일부터 세계 가전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정보부터 전해주시죠. 지난 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는 세상을 바꾸는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번 CES는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기술이 나왔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즉 AI는 글로벌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지난해 알파고로 존재감을 드러낸 AI는 CES에서 다양하게 활용 제품을 내세워 현실 영역에 진출해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기술은 긴밀히 연결된 형태로 구현됐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체 참여업체 3,800여 곳 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국 기업일 만큼 분위기를 휘어잡았고, 또 드론과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기술적으로도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의 점유율 70%인 DJI는 팬텀4 프로와 인스파이어2 등 장애물 자동 회피 능력과 이미지 인식 기능을 한 차원 끌어올린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AI 기술에 반한 세계적 기업들이 잇따라 기술 제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율자동차가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잃어가는 분위기입니다. IT와 가전 최강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예년과 달리 기조 연설자에서 빠졌고요. 우리 기업들은 스마트 TV나 인공지능 냉장고를 내놓는 데 머무를 뿐 시장을 선도적으로 혁신할 만한 제품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기업의 도약은 미래 기술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4차 산업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이 혁신을 위한 투자와 정부 당국의 지원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CES를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소 주춤했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가전 전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CES는 첨단 제품이 각축을 벌이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와 로봇, 사람이 대신해서 물건을 통제하고 또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전제품의 고객 수요는 처음에는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한 제품에서 충실한 성능, 거기에다가 이 세련된 모양까지 하나씩 추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의 욕구를 미리 알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이 자율성과 똑똑함이 필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계 자체의 성능과 디자인이 경쟁의 항목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계들이 네트워킹과 또 협력하고 사용자의 지시 행위까지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건데요. 이를테면 날씨가 추워진 걸 알아차린 집사 로봇이 주인에게 귀가할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하고 적절한 시간에 오븐에 지시를 해서 요리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집사 로봇이 공기청정 로봇에게 지시를 하면 이 청정기는 자체 센서로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이 공기 오염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공기 정화를 집중적으로 하는 똑똑함이 필수가 된 겁니다. 이런 경향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다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CES는 후발 주자를 대표하는 중국의 기술 성장세도 눈에 띈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업체들은 참가 업체 순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도 과거 짝퉁 모방의 단계를 넘어서서 기존의 선진 제품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보는 TV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했는데요. 세계 TV 시장 마켓 쉐어 10위 안에 7개를 하이센스와 TCL 등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이 상황입니다. 또한 짝퉁 이미지를 벗지 못했던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기존의 스마트폰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들이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희 LA 취재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샤오미와 하이센스, 하이얼 등 중국의 가전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직 놀랄만한 차별화까지 가지 못한 아이템들도 많았지만 드론과 스마트 밥솥 같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을 공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동차도 점차 전자화 또 인공지능화 되다 보니까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에 자동차 회사들의 출품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번에도 현대차를 비롯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기계였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하이엔딩 전자 하드웨어로 정체성이 바뀌어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CES를 보면서 앞으로 가전제품의 변화가 과거의 휴대폰의 진화와 같은 변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선이 없이 집 밖에서 통화를 하는 기능에만도 탐복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점차 깨끗한 음질을 구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엔 진짜 휴대하기 편한 크기를 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기만 줄이면 휴대폰 시장의 경쟁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액정이 생겨나고 또 문자를 주고받다가 더 나아가서 사진과 또 동영상을 주고를 받기도 하고요. 이제는 휴대폰 없이는 삶의 기본적인 활동도 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가전제품 시장은 개별 제품의 성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 사람과 물건, 또 물건과 물건의 소통, 그것을 통한 제3의 편의라는 이 가치 창조가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가전 사람이 더욱더 새로운 혁신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그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 패션, 여행, 레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대거 기조 연설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그 크루즈 여행사인 카니발 아놀드 도널드와 그 의류업체 언더아머의 케빈 플랭크는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 여행과 의류 산업에 가져올 혁신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IT와 상관없는 CEO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기술 발전과 혁신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IT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 간 융합의 가속도가 붙고 국가의 경계마저 없어지는 현상을 생생하게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4차 산업의 성패는 신기술 개발과 산업 융복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도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해야 할 텐데요. 우리의 기술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의 형태를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이상 구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한때 각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유수 기업 중에서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면서 명불허전의 기염을 토하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얼마나 선도적으로 이뤄냈느냐 아니냐가 그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의 운명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전히 절망적이지도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희망적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절망적이지 않다는 건 선도 기업들이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미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고 또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이 원스톱으로 주방의 상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냉장고를 이번에 CES에서 선보여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음식물의 신선한 보관이라는 게 기존의 냉장고의 1차 기능이라면 문짝에 부착된 터치패드로 이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자를 전송하는 수준이 한 단계 진화된 버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선보인 냉장고는 주인이 필요한 것을 말만 하면 주문까지 완료해주는 기능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다가 이 우유가 떨어진 걸 발견을 했다면 손을 닦을 필요가 없이 냉장고에게 우유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냉장고가 필요한 우유의 브랜드를 종류대로 소개를 해주고 각 브랜드의 특성과 가격 또 이런 내용들을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하고 주인이 선택을 하면 곧바로 주문까지 알아서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집사 로봇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 로봇은 주인이 입력 또는 실시간으로 하는 말을 듣고 집안의 다른 기계, 즉 청소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기계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국내 기업은 인공지능 매트리스를 출품을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매트리스는 사람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해서 수면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또 코 고는 소리를 스스로 인식을 해서 코를 고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목 부분 매트 바닥이 올라와서 고개를 젖혀서 이 기도를 확보하게 하는 기능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정수기의 정수 전의 수질과 또 정수 후의 수질, 그리고 물탱크 내부의 수질을 파악을 해서 정수기 내부 사정을 실제로 알려주는 스마트 정수기를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대세는 사람이 운전에서 해방을 하고 또 완벽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자율주행인데요. 이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는 선두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자동차 기업은 이번에 라스베거스 시내를 아무런 통제나 지원이 없이 스스로 달리는 시연을 선보였는데요. 이른바 4등계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한 겁니다. 자동차 자체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은 거의 마지막까지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도로 위의 다른 차량의 움직임과 제3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파악하는 V2V 시스템이 갖춰지면 정말로 운전대가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절망적인 부분은 일부 자금력과 또 기술력이 탄탄한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혁명의 대열에서 빠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되는 여건상 문제 때문에 기술혁명을 위한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 더욱 고민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생존의 원리만으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이런 시장 환경이 아니라 자금과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어느 정도 대열에 같이 편입을 시켜주는 산업 정책이라던가 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진단은 CES 세계 가전 전시회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과 자정 뉴스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진 않나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2015년 말에 약 100만 마리가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개나 강아지에 한해서 등록되고 있지만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까지도 생각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청자 여러분이 무척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들의 삶 안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동물의 역할은 현재보다 더욱 컸을 것입니다. 군사의 중요 수단이었고 이동 수단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식량 자원으로도 동물이 이용되어 왔는데요. 지난 한국사 탐에서는 가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의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다큐멘터리는 문헌과 고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사 탐은 이런 접근 방법 이외에도 보건과학이나 화학, 물리학, 지질학 등 21세기 과학을 활용해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풍부한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일상생활의 먹거리 중 하나인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질병과 출산 모습이나 돼지 사육장의 전경 등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가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인간에 의하여 순화, 개량되어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유용한 동물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제시했으며 역사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수의사의 고대 명칭인 수의, 수의박사 등을 함께 전달하면서 수의사라는 직업이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문가의 내용 설명으로 역사적 사례가 전달되었는데요.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와 구성 측면에선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고대의 역사 속에서 말은 이동수단임과 동시에 군사의 중요 수단이었습니다. 말을 관리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말의 개체수를 늘리려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말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이나 말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수의사의 시초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수의사가 사용했던 말 침술이 현대에서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현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소재로 한 사례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수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을 통해 예측된 내용을 현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을 다수의 자료 한면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현대적 직업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수의사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또한 진료, 공중보건, 관련 산업, 연구 및 교육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된 수의사의 업무 분야 속에는 동물을 치료하는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들이 늘어가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분야의 소개를 통해서 수의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수의사가 행했던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수의사라는 역할이 사람들과 동물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현대의 수의사는 가축만을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병원에서도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도 함께 진료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말이나 소, 돼지 등의 가축 위주로만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축 이외에 시청자가 쉽게 접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여주었다면 훨씬 친숙하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한 수의사의 사례를 함께 보여주었으면 더욱 풍부한 구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다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면서 달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구할 수조차도 없는 등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한국사탐의 가축과 역사를 함께한 수의사 편은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기득권층의 국정농단 사건이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국가와 정치와는 크게 연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문화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의 운영에 반하는 생각이나 현재의 정권에 반대되는 행보를 한 인물들이나 단체, 행사의 지원을 끊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배우나 작품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YTN의 단독 보도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예술 영화를 상영해온 영화의 다양성 측면으로 호평받았던 대구의 동성 아트홀이 일부 정권에 반하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독립 다큐멘터리 상영으로 지원이 끊기게 되었다는 대전의 아트시네마의 사례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욱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생활에 대해 사람들은 즐겁거나 하고 싶은 것,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중 사람들이 영화나 연극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에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저예산 영화의 활성화와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독립영화관의 지원 등은 국가가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문화계가 시끄러운 지금 일부 배우나 영화가 아니라 소규모 상영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보도에서 소개되었던 일부 상영관 이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 18개의 상영관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피해액의 규모, 피해 내용의 범주와 피해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더욱 신뢰가 가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로 일부 소수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리는 점은 무척 중요한 일로서 뉴스는 이와 같은 사례를 더욱 자세하게 보도해 추후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올바른 언론이 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우리말 표기가 필요한 자막이나 주어가 생략돼 내용이 불분명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스타워 2부 헤드라인에 경선 룰 신경전이라고 표기했는데 홈페이지에는 경선과 룰 사이를 띄어서 표기해 통일성이 필요했고 경선 규칙이라는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단어를 굳이 외래어로 쓸 필요는 없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중반대해도 사드 배치, 북핵 용인 못해라는 자막에서는 누가 어떤 주체가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또는 한미라는 내용이 자막에 삽입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웅원 전 국무총리의 과거 발언이 방송됐는데 앞선 장면에서는 해당 발언이 언제 있었는지 표기했지만 뒤에 나온 장면에서 발언 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아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시호 죄수의 딜레마라는 기사를 전달할 때 앵커 뒤 배경에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그래픽이 좌측으로 너무 치우쳐 일부 가려졌는데 화면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여 시청하기에 불편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업인이 청와대 요청 거절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업인 2명이 앵커 뒤 화면에 나왔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모든 기업인의 이름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 밑에 해당 기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친절한 보도였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물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수경 한세대학교 교수로부터 영리한 군중의 시대, 뉴스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은 영리한 군중으로 불리며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거 대중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저급한 문화적 취향에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몰개성한 사람들로 폄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매체를 무시하고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기와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로 현장을 잡고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뉴스로 제작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현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확산시키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 시위도 이러한 영리한 군중이 보여주는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언론인들의 사고와 능력은 여전히 과거 대중매체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베껴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표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거나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는 일도 게을리합니다. 특히 청문회와 특검 등에 대한 뉴스에서 언론은 하나같이 비슷한 화면을 내보내고 비슷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한 증인들은 모른다고 하거나 말할 수 없다고 한다는 등 사실 전달에 급급할 뿐입니다.
며칠 전 YTN의 단독 보도에서는 중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사드 배치 때문인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분명치 않으며 안경을 끼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거의 퇴짜를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중국의 비자 발급 거부를 연결하려면 보다 다양한 취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건지도 알아봐야 하고 중국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비자 발급 조건 등에 대한 취재도 필요하고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취재원은 여행사 직원이었고 뉴스 영상은 여행사 직원들 간 문자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과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 등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늘었다는 것과 안경 찍은 사진을 내면 거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다는 몇 건의 사례만으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사안을 보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자들은 시간에 쫓기고 뉴스의 분량도 채워야 하며 사람들의 시선도 끌어야 하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군중의 수준에 맞는 이 시대의 뉴스 취재는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각종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며 보다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취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